이때 현대시 작품이지. 이 두 작품에 이제 공통점이 있다고 하면은 뭐가 되겠어? 일단 과거에 대한 회상이 두 작품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과거에 대한 회상. 일단 가작품부터 한번 봐볼까? 김선우의 감자 먹는 사람들이라는 작품이지. 여기서 이제 감자가 주된 소재로 등장을 하면서 또 후각적인 심상. 여기서 첫 행에서 볼 수 있듯이 어느 집 담장을 넘어 달겨드는 이것은 치명적인 냄새라고 했어. 후각적인 심상이 활용이 되고 있고 그 냄새를 맡으면서 이제 과거에 대한 회상이 시작되는 거지. 그래서 식은 감자를 갈짝거리면서 평상에 엎드려 산수 숙제를 하던 엄마, 내 친구들은 하면서 엄마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엄마가 지금 청자가 되는 거고 내 친구들은 내가 감자가 좋아서 감자밥 도시락만 먹는 줄 알아 라고 하면서 엄마한테 말을 걸고 있어. 그럼 이거 무슨 뜻이야? 내가 감자가 좋아서 감자밥 도시락만 먹는 줄 알아. 얘는 도시락을 먹을 때 맨날 감자밥만 먹는 거야. 실은 얘는 감자밥이 좋지 않은 애인 거지. 그치? 얘는 도시락을 먹을 때 감자가 좋아서 맨날 그걸 먹는 게 아니야. 그럼 왜 그럴까? 왜 맨날 감자밥만 먹을까? 그게 뒤에 나오지. 11 식구 떼거리를 감자 없이 무슨 수로 밥을 해대냐고. 기발근 할아버지는 땅 밑에서 감자알 크는 소리 들린다고 흐뭇해하셨대. 그럼 얘네 집이 그렇게 뭔가 풍족한 집안은 아니겠다? 그치? 11 식구나 돼. 이 11 식구를 다 밥을 먹이려면 옛날에는 쌀이 귀했잖아. 그랬을 땐 뭐를 먹어? 대신 감자 같은 걸 먹는 거지. 쌀 가지고 이 11 식구 그들의 이제 입을 채워줄 식량이 없으니까 감자를 넣어가지고 양을 부풀려서 이제 도시락을 만들어준 거지. 근데 할아버지는 그것을 이제 흐뭇해 하셨다. 우리 11 식구가 먹을 밥이 있으니까. 근데 얘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지. 이 나는. 엄마, 나는 땅속에서 자라는 것들이 무서운데 여기서 말하는 땅속에서 자라는 것들이라는 건 뭐야? 여기서 말하는 건 감자가 되겠지? 그치? 그게 무섭다라고 하는 건 맨날 얘는 감자밥 도시락만 먹는 애잖아. 오늘도 학교를 가야 되는데 도시락을 보면 감자가 있어. 너네도 그 집에서 감자탕 같은 거 끓여 먹어? 우리는 엄마가 이제 그걸 끓여주시면 한 솥에다 이렇게 끓여주시거든? 그러면 그거 일주일 내내 먹어야 되는 거야. 근데 그 감자탕을 먹고 나면 거기다 또 볶음밥을 해서 먹어야 돼. 그럼 선생님은 그 감자 그 탕을 보면은 약간 무서운 마음이 들거든. 아, 오늘도 이거네 하면서. 얘도 똑같은 마음인 거지. 얘는 감자밥 도시락을 또 먹어야 되는 게 무서울 정도로 감자밥이 싫은 애야. 뿌리 끝에 댕글댕글한 어지러움증을 매달고 식구들이 밥상머리를 지킨다. 하나, 둘, 숟가락을 내려놓을 때까지 엄마 밥주발에는 숟가락이 꽂히지 않는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야? 엄마는 이 11 식구가 밥을 먹을 때까지 숟가락을 꽂지 않아. 이 밥에 손을 대지 않아. 여기서는 가족에 대한 사랑이 나타나는 거지. 또 다른 말로는 이 어머니의 희생 같은 것을 알 수가 있지. 그래서 어릴 적 질리도록 먹은 건 싫어하게 된다더니 얘는 그래도 감자가 싫어 라는 말을 하고 있어. 감자 삶은 냄새. 근데 이것은 치명적인 그리움이라고 하지. 그치? 처음에는 이제 담장 너머에서 이제 넘어오는 감자 그 냄새를 맡으면서 과거를 회상을 하다가 나는 이러이러해서 감자가 싫어 라고 말을 해놓고 뒤에 와서는 이것은 치명적인 그리움이라고 말하는 건 이건 누구에 대한 그리움이겠어? 앞에서 말한 가족들을 위해서 자신의 이제 밥도 먹지 않고 희생을 했던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말을 하는 거겠지. 그치? 그래서 꽃은 꽃대로 놓아두고 저는 땅 밑으로만 굶구는 여기서 저는 감자를 말을 하는 거겠지.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감자의 생태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일반적인 식물들은 열매를 맺을 때 어떻게 맺어? 일단 자라고 꽃을 피고 꽃이 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열매가 맺히는 거지. 그 꽃이 진 자리에. 하지만 감자는 꽃이 펴. 근데 꽃은 꽃대로 피고 지는데 그 아래로 이제 감자가 땅 밑에서 감자가 이제 열매가 되는 거잖아. 얘가 열매야.
이 열매가 자라는 거는 꽃과 상관이 없어. 꽃이 지든 피든 그것과 상관없이 감자는 그 땅 밑에서 이제 열매로 자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말하듯이 꽃은 꽃대로 놓아두고 저 감자 이 열매는 땅 밑으로만 굶구는 꽃진 자리에는 얼씬도 하지 않는 11개의 구덩이를 가진 늙은 애기집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11개의 구덩이라는 건 뭘 비유하고 있는 걸까? 앞에서 말했던 11 식구를 이야기하는 거겠지. 이 애기집이라는 거는 자궁을 이제 다르게 표현한 건데 여기서 늙은 애기집이라는 것도 역시 어머니를 비유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작품도 마찬가지로 이제 어린 시절을 회상하면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주되게 이야기하려는 작품이다. 그 다음 거 보자. 이거는 나이덕의 땅끝이라는 작품. 역시 마찬가지로 과거에 대한 회상을 하고 있어. 이게 어린 시절의 회상이라고도 볼 수 있지. 뭐 어릴 때는 나비를 쫓듯 뭐 이런 구절이 나오니까 한번 A 단락부터 봅시다. 산 너머 고운 노을을 보려고 여기 노을에다가 동그라미 쳐볼까? 이 노을은 맥락상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될까? 산 너머에 고운 노을을 보려고 이제 그네를 힘차게 타고 올라서 화자가 발을 굴렀대. 그러면 여기서 노을은 어린 시절의 나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때 꿈꿨던 어떤 꿈과 희망, 긍정적인 시여를 의미하는 거겠지. 그렇지? 그래서 노을을 보려고 그네를 힘차게 차고 올라서 이제 발을 굴렀어. 여기서 굴렀지, 뭐 잡아 먹혔지, 과거 시제를 쓰면서 얘도 마찬가지로 과거에 대한 회상을 하고 있는 작품이지. 그런데 아까 화자가 꿈꿨던 이 꿈과 희망을 의미하는 노을이 어떻게 됐어? 끝내 어둠한테 잡아 먹혔어. 그러면 이 어둠이라는 것은 내 꿈을 방해하는, 그것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어떤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지. 어둠한테 잡아 먹혔는데 이 잡아 먹힌 것 역시 그 대상이 노을이지. 그치? 무생물을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표현법. 그거 뭐였지? 알고 있지. 생물이 아닌데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거. 화류법이 여기서 쓰이고 있다. 노을이 잡아 먹혔다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나를 태우고 화자 나왔고 이 나를 태우고 날아가던 그네줄이 오랫동안 삐걱삐걱 여기서 청각적 심상 활용이 되고 있고 그 그네줄이 오랫동안 떨고 있었대. 여기서도 화류법 활용되고 있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표현법이라고 했어. 근데 여기서 그네줄이 떨고 있는 거야. 지금 화자는 노을을 보려고 그네를 탔어. 그리고 발을 굴렸어. 근데 그 노을이 어둠한테 잡아먹혔어. 그 모습이 얘는 마치 좀 뭔가 공포스러운 것처럼 다가올 수 있겠지. 그래서 그네줄이 떨고 있었다라고 표현을 한 거겠지. 그럼 사실 떨고 있는 건 그네줄이 아니라 누구야? 나가 되는 거지. 근데 마치 내가 떨고 있는 걸 그네줄이 떨고 있었어 라고 감정이입을 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치?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래서 어릴 때는 나비를 쫓듯 아름다움에 취해 땅끝을 찾아갔지. 땅끝에다 꺽쇠 쳐주고 이 시의 제목이 땅끝이잖아. 이 땅끝이라는 공간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를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치? 근데 얘가 나비를 쫓으려고 아름다움에 취해서 땅끝에 찾아갔다고 했어. 여기서 말하는 나비라는 것은 앞에서 말했듯이 노을, 어떤 꿈, 희망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을 해야겠고요. 아름다움에 취해서 땅끝에 찾아갔는데 그건 아마도 끝이 아니었을지도 몰라. 그럼 여기서의 땅끝은 이 꿈과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서 의미를 하겠지. 어떤 화자가 꿈꾸는 이 상황이 존재할 수도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의 땅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뒤에 와서 그러나 이 시상이 반전이 되지. 그러나 살면서 몇 번은 땅끝에 서게도 되지. 앞에서는 계속 자기가 어렸을 때 노을을 보고 싶어서 그네를 타고 발을 굴렀어. 나 어렸을 때 그랬는데 살면서 살아보니까 몇 번이나 이 땅끝에 서게도 된다.
근데 그 땅끝은 어떤 땅끝이야? 그 앞에서 말했던 이 이상향, 꿈과 희망이 존재할 수도 있는 긍정적인 공간이 아니라 파도가 끊임없이 땅을 먹어 들어오는 막바지에서 뒷걸음을 치게 되는 그런 공간이야.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땅끝이라는 공간은 굉장히 부정적인 공간이겠지. 이 작품에서 이제 주의해야 할 것은 땅끝이라는 이 공간이 두 가지의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유의해서 작품을 읽어야겠죠. 살기 위해서는 이제 뒷걸음질만이 허락된 것이라고, 역시 파도가 아가리를 쳐들고 달려드는 곳, 찾아 나선 것도 아니었지만 끝내 발 디디며 서 있는 땅의 끝, 땅이 끝인데 파도는 내 앞에서 아가리를 쳐들고 막 달려든다는 게 엄청 높은 파도가 막 나한테 이제 집어 삼킬 듯이 오고 있다는 거잖아. 근데 나는 뒷걸음을 쳐야 되는데 여긴 또 땅 끝이야. 그게 얼마나 얘한테는 절망적인 공간이겠어. 그치? 그런데 이상하기도 하지. 여기서 또 마찬가지로 시상이 전환이 되면서 위태로움 속에 아름다움이 스며 있다는 것이, 땅끝은 늘 젖어 있다는 것이, 이 땅끝은 앞에서 말했듯이 역시 부정적인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는 땅끝이야. 근데 여기서 화자는 무엇을 느껴? 위태로움 속에 아름다움이 스며 있다. 지금 굉장히 모순적인 말을 마치 말이 되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어. 이거 무슨 표현법? 모순을 허용하는 역설법이 되겠지. 역설법은 모순이 있는데 그게 말이 되는 것처럼 설명을 하는, 모순을 허용하는 그런 표현법이라고 했어. 위태로움 속에 아름다움이 스며 있다는 게 예를 들면 뭐를 생각할 수 있을까? 뭔가 되게 힘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 이 화자가 그렇듯이 나한테 파도가 아가리를 쳐들고, 뭐 너네가 시험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 결국 그걸 시험에서 틀렸어. 이거는 약간 위태로움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근데 그 시험, 만약에 그게 중간고사였어. 그럼 기말고사에 가서 내가 그때 이렇게 공부를 했으면 조금 더 잘 볼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생각을 뭔가 배우는 게 있어. 그랬을 때 이제 위태로움 속에 내가 한 발 더 성장하게 되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다고 할 수 있겠지.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한다면 이 화자도 이 어린 시절에는 이제 좋게만 생각해두면 땅끝에서 뭔가 이제 부정적인 그런 절망적인 상황도 겪었지만 결국은 자기가 어떤 성장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깨달음을 얻게 되면서 이런 위태로움 속에 아름다움이 스며 있다라고 표현을 했구나라고 추측은 할 수 있겠지. 정확히 이게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서 땅끝을 화자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 정도만 이해하면은 이 작품은 충분히 잘 이제 해석을 했다라고 할 수 있겠지. 그래서 그걸 몇 번을 보려고 또 여기에 이르리라는 게, 여기서 말하는 여기는 땅끝이 되겠지. 위태롭지만 아름다운 것을 보려고 이 땅끝에 화자는 몇 번이나 이르고 있다. 여기서 지금 그런데 이상하기도 하지. 또 몇 번은 여기에 이르리라는 것이 그것을 보려고 이렇게 어순을 바꾸어서 표현하는 거, 도치법도 활용되고 있고요. 다양한 표현법으로 이제 땅끝이라는 공간에 대해서 설명을 한 작품이었습니다. 두 개는 어렵지 않았지? 넘어가서 문제 풀어봅시다. 일단 1번,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일단 가에 서리적인 표현이 있었어? 서리법은 어떤 표현법이지? 서리법은 물음의 방식으로 이제 묻고 있는데 되게 당연한 것을 물으면서 이제 자기의 어떤 하고 싶은 말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법이지. 그치? 가에는 서리적인 표현 나와 있지 않았고, 마찬가지로 반어적인 표현도 나와 있지 않았지. 나는 구체적 청자의 대화를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는 거 역시 아니었고, 오히려 가에서 이제 엄마라고 하면서 말을 걸면서 이제 시상이 전개됐었지. 1번의 답은 4번이 되겠죠? 나는 특정한 종결 어미를 반복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나에 보면은
발을 굴렀지, 잡아먹혔지, 뭐 찾아갔지, 서게도 되지 라고 하면서 이 끝에 오는 걸 종결어미라고 하지. 똑같은 거 반복하면은 무조건 운율이 형성이 된다고 했어.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아마 가와 나는 화자의 이동 경로에 따라서 화자의 정서를 구체화하는 거 아니었고, 화자의 과거 회상을 통해서 시상을 전개하고 거기서 이제 나타나는 화자의 감정들을 이제 설명한 작품들이었지. 다음 2번. 화자가 어머니께 쓴 편지의 일부이다. 시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 이거 그냥 시를 제대로 읽고 파악을 했다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겠지. 어머니, 그 시절 저는 학교에 감자밥 도시락을 싸서 다니는 거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그 얘기를 했더니 할아버지께서는 감자 드시는 것이 오히려 좋다시며 저를 나무라셨지요. 적절하지 않은 건 2번이 되겠지. 그치? 할아버지는 감자밥 먹는 게 왜 좋다고 그랬어? 할아버지가 감자가 너무 좋아서 좋다고 한 거야? 그게 아니라 앞에서 뭐라 그랬어? 이 11식구 떼거리를 감자 없이 무슨 수로 밥을 해드냐고. 그래서 감자에 크는 소리가 흐뭇하다 했지. 할아버지는 마찬가지로 감자 먹는 게 좋았던 게 아니라 그냥 11식구를 먹일 수 있는 감자가 있는 게 좋았던 거야. 그래서 이제 감자밥을 먹는 게 흐뭇했다라고 설명을 했지.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다면 2번이 되겠죠. 특히 식구들의 밥이 모자랄까 봐 식구들이 밥을 다 먹을 때까지 기다리시던, 그 숟가락을 내려놓고 이제 먹을 때까지 기다렸다고 했었지. 하지만 그때 저는 어렸고 감자에 대한 거부감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이렇게 그리운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 이제 시에서도 이것은 치명적인 그리움이라고 얘기했었지. 나머지도 다 적절한 답인 거고. 다음 3번. A씨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일단 1번부터 봅시다. A에서 화자는 어둠을 통해 느끼는 암담한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어둠이라는 게 이제 화자의 꿈과 희망으로 상징되었던 노을을 뭔가 방해하는 그런 부정적인 시어라고 했어. 적절하지. 다음 2번. A에서 화자는 그네를 굴림으로써 이상적 대상에 다가가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여기서 이상적 대상이라는 건 마찬가지로 어린 시절에 화자가 꿈꿨던 꿈, 희망을 상징하는 노을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겠지. 다음 3번. B에서 화자는 땅끝을 현실에서 벗어난 이상적인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다. 적절하지 않은 답은 3번이지. B에서 땅끝은 지금 볼드체 쳐져 있는 거 이제 4번째 줄의 땅끝인데 이곳은 지금 시련과 절망이 있는 공간이었지. 파도가 자기한테 아가리를 쳐들고 달려오고 자기는 뒷걸음질을 쳐야 되는데 이곳은 땅의 끝이야. 그게 얼마나 뭔가 고난과 시련이 가득한 공간이겠어? 근데 그것이 현실에서 벗어난 이상적인 공간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죠. 여기서 이상적인 공간이란 거는 앞에서 말했듯이 꿈과 희망, 뭐 그런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B에서의 땅끝은 이제 해당하지 않죠. 다음 4번. C에서 화자는 달려드는 파도를 삶의 밑태로움으로 인식하고 있다. 역시 적절하고 여기는 땅끝이었지. 삶에 대한 역설적 깨달음. 그게 뭐였어? 위태로움 속에 아름다움이 있다. 라는 내용이었지. 다음 4번. 이제 보기에서 뭐 과거를 회상하는 이 가와 나 작품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어떤 기억의 이제 구분을 통해서 자발적인 기억 그리고 비자발적인 기억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제 내용을 제시를 하고 있지. 일단 보기 한번 읽어볼까? 자발적 기억은 우리 의지에 따라 수행되는 기억이고 비자발적 기억은 어떤 사물이나 사건 혹은 사람과 우연히 마주쳤을 때 발생하는 기억이다. 완전히 잊었다고 생각했던 과거의 일이 어떤 일을 계기로 우연히 떠오를 때가 있는데 이런 기억이 바로 비자발적 기억이다. 이때 비자발적 기억을 우연히 떠오르게 하는 요인으로 시각적 경험뿐만 아니라 후각, 촉각적 경험 등도 작용을 한다. 이 문제는 굉장히 간단하지. 여기서 답은 몇 번이야? 소연아? 1번이지. 치명적인 냄새.
화자가 우연히 담장을 지나가는데 감자의 냄새를 맡으면서 이제 과거에 대한 회상이 시작되는 거였지.